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영국의 역사, 소설, 전기 및 탐정 소설 작가인 안토니아 프레이저입니다. 프레이저는 193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200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해럴드 핀터의 미망인이며 그녀의 탐정 소설은 반전의 맛을 느끼게 하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좋은 죽음이 되시기를 입니다. 살인을 주제로 한 일련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장감 넘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프레이저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좋은 죽음이 되시기를. 안토니아 프레이저. 뉴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미 루크에게 특별히 친절했다. 예를 들어 세미가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도 사람들의 그 따뜻한 영접에 세미는 아주 감동을 받았다. 세미는 생각했다. 자라가 얼마나 안심을 할까? 자라는 세미의 아내였다. 자라는 유난히 세미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그럴만하다고 세미는 수긍했다. 최소한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영국에서 세미는 아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다. 물론 세미는 자라의 여자친구들이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실제보다 더 심각한 병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여간 자라가 나서서 매끈하게 처리해 주지 않는 한 세미가 관계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게 없었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영국에서의 일이었다. 세미는 미국에서는 신경과민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 이 미국이라는 신세계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시는 신경과민이 되는 일이 없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 관리들을 보라. 그들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얼마나 많이 받았던가. 그들을 그냥 고릴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번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던 자라의 부자 친구 테스는 아주 음울한 목소리로 고릴라라는 말을 발음했었다. 세미도 비행기에서 내려 출입국 관리소에 도착하는 순간 기관총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는 건장한 사나이들을 보았다. 그때만 해도 세미는 영국에서의 그 신경과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세미를 부른 입국 관리소 관리는 보호판이 쳐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아주 빈약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보호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세미 자신보다도 더 빈약한 몸집이었을 것이다. 그 관리는 미소를 띄우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자, 어서 한 가족씩 들어오시오. 그 말은 한 번에 한 사람 혹은 한 가족밖에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유감이지만 제 아내는 이번에 저와 함께 여행을 오지 못했습니다. 세미는 미안하다는 뜻이 그 관리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나 같아도 마누라가 안 따라오기를 바랐을 거요. 관리는 더욱 밝은 표정으로 자기 말에 농담으로 응수하는 것이었다. 세미는 당황하여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여기서 나는 내 아내에 대한 감정이 당신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나는 자라가 나와 함께 오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러나 부침성 있는 얼굴의 관리는 이미 여권을 검사하고 커다란 검은 서류초를 휙휙 넘기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작가시라, 대기 쓰신 책 이름 하나 일러주시겠소? 이것이야말로 세미가 자신의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세미 루크는 6편의 장편 소설을 써낸 작가였다. 그 가운데 5편은 깜짝 놀랄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꽤 잘 팔렸다. 이것은 물론 영국에서의 이야기이고 미국에서는 전혀 팔리지 않았었다. 그러나 6번째 장편인 우는 여인들, 아마도 그 섬뜩하고 시류를 탄 주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영국, 미국 양쪽에서 엄청난 판매 부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출간 몇 주 만에 굉장한 양이 팔렸고 또 나날이 판매 부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영화 판권, 아마 제인 폰다와 메릴 스트립이 피학대 음란증 환자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계약도 이미 체결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미와 계약한 미국의 출판업자는 이제 한 가지 일만 더하면 우는 여인들이 미국에서 완전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한 가지란 작가를 텔레비전의 유명인사로 만드는 것이었다. 작가 자신이 일련의 텔레비전 인터뷰와 토크쇼에서 폭력과 여성 피학대 음란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열렬히 옹호한다면 우는 여인들은 베스트셀러의 최상위권에 진입하고 또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포록 출판사에서 세미의 책을 담당하고 있는 클로다 젠슨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세미, 당신은 토크쇼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클로다는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 까마귀처럼 짓거려댔다. 그렇게 작은 몸집에, 그렇게 귀여운 외모에, 그리고 클로다는 누군가를 꿀꺽 집어 삼키기나 할 듯이 입맛을 쩍 다셨다. 세미는 설마 날 집어 삼키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다. 클로다는 여권주의자로서 그 일에 헌신적이었다. 이것은 전에 클로다가 영국에 건너와 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막대한 돈으로 우는 여인들의 미국 내 출판권을 사들이고 나서 세미에게 조심스럽게 밝힌 사실이었다. 클로다가 여권론자이면서도 우리 여인들의 출판권을 사들인 이유는 이런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떼돈을 번 다음 그 돈으로 급진적인 여권론자들의 책을 출판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세미는 자신의 책이 결코 여권 신장에 반대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라고 애썼었다. 그리고 아내이자 강한 의지의 여성인 자라도 자신의 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음을 말하려고 애썼다. 그 이야기는 토크쇼 때 마저 해주시죠, 세미. 클로다는 그렇게 세미의 입을 막았었다. 케네디 공항에서 세미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요령있게 또 자신에게 유리하게 들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의자에 앉은 관리가 물었다. 루크씨, 방문 목적이 뭔가요? 세미는 갑자기 자신이 비행기 안에서 긴 여행에 지겨워 술을 너무 마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록 출판사에서 친절하게도 1등석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덕분에 잠도 아주 많이 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미는 갑자기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세미의 횡설수설에도 그 관리는 만족스러워하는 듯했다. 관리는 세미의 여권 여백에 도장을 찍더니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였다. 미국 방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루크씨.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물론 즐겨야죠. 틀림없이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뭐 이리 좋은 것 같은데요. 곧이어
부착한 유명한 바라쿨라 호텔, 클로다가 예약해 준 것이었다. 세미는 더욱 환대를 받았다. 모든 사람들, 바라쿨라 호텔의 모든 사람들이 세미에게 여행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해주었다. 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호텔의 전화 교환수든 사람 좋아 보이는 엘리베이터 운전원이든 또 신사같이 생긴 수위든 그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말로 인사하였다. 심지어 묵뚝뚝한 표현 때문에 별로였던 뉴욕의 택시 기사조차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였다. 아, 그래야죠. 그래야죠. 세미도 그런 말에 이렇게 응답하곤 했다. 그리고는 빙긋 웃으면서 미국인 특유의 콧소리 발음을 흉내내며 덧붙였다. 뉴욕은 정말 좋습니다. 세미는 장거리 전화에다 대고 자라에게 소리쳤다.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야. 하도 크게 소리쳤기 때문에 전화기 속에 메아리가 울릴 정도였다. 테스가 한 말이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래요. 당신도 아시지만 그 사람들은 진지하지가 못하잖아요. 자라의 목소리는 세미와는 대조적으로 가늘었으며 전화기 속에서 흐느끼는 듯한 아주 작은 소리로 잦아들었다. 베스는 출입국 관리소에 고릴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야. 그러니 방금 한 얘기도 틀렸을 거야. 베스가 이 나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베스는 그저 아주 작은 땅 조각 하나를 물려받았을 뿐이라고. 여보,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자라는 쏘아붙이고 나서 말을 이었다. 당신 괜찮아요? 거기서 혼자서도 괜찮으시냔 말이에요. 대화가 자라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세미에 대한 걱정으로 발전하자 자라의 목소리는 점점 강력한 힘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낮에는 주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살아. 토크쇼 사회자와 4천만의 시청자를 빼놓는다면 나 혼자인 셈이지. 세미는 자기가 곧이어 할 농담을 생각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세미는 이어서 솔직하게 실제로 토크쇼 전부가 다 방송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시청자가 100만 정도, 아니 15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을 해줄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자라가 엄하게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아직 어머니 안부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자라는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세미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었다. 자라의 어머니도 세미와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자라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세미는 우선 테스의 이야기를 너무 경박하게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어 상냥한 목소리로 자라 어머니에 대한 안부를 물은 다음 전화를 끊었다. 그제서야 자라의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 자기가 너무 별난 말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자기가 봐도 그랬다. 만일 런던에서라면 자기가 감히 테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감히? 세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로 했다. 성미가 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자라에게는 물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었다. 자라는 그의 아내니까. 아무리 부부라고는 했지만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유별나게 다정했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궁핍할 때 내린 결정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그들의 친밀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들의 결혼은 순간적인 성적 매력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사실 섹스는 처음부터 그들의 결혼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결혼은 동지적인 어떤 것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유대감은 더욱 강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세미는 과연 런던에 자기들보다 더 진실하게 결합된 부부가 있을까 의심할 정도였다.
이 모든 것은 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상해 보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주곤 했다. 테스가 그들 부부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에 들어서였다. 옷을 고를 때도 테스, 실내 장식을 할 때도 테스, 심지어 커튼을 고를 때도 테스였다.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었다. 이 지옥 같다는 것은 세미가 클로다한테 배운 미국 사람들의 표현이었다. 어쨌든 테스의 그 돈에 힘입어 테스의 의견이 아무 데서도 관찰되었다. 일하지 않고 번 돈을 경멸해 버리는 자라의 평소 태도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 하지만 이제 나에게도 돈이 있어. 아주 많이 있어. 다 일해서 번 돈이야. 세미는 자라가 사준 옅은 푸른색 자켓을 입으면서 생각했다. 세미는 바라쿨라 호텔 자기 방에 있는 거대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발로 커다란 꽃장식을 밀었다. 그 꽃장식은 호텔 매니저 아니면 클로다였던가?가 준 선물이었다. 세미 루크, 넌 뉴욕의 정복자야. 아니, 최소한 미국 텔레비전의 정복자야. 이런 터무니없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세미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다. 세미는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조그만 발코니로 나갔다. 발코니 아래로는 리본 같은 길들과 낮은 건물의 지붕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세미가 보는 각도에서 그 모든 것들의 중앙에 푸르스름한 녹지대가 있었다. 아마 저기엔 센트럴파크가 자리 잡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세미는 지금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행복감은 단지 자기 책의 성공이나 아니면 클로다가 예언했던 텔레비전에서 얻은 높은 상업적 명성 때문이 아니며 또한 출판계의 관심 때문만도 아니었다. 사실 출판계 일각에서는 세미의 책에 대해 무척이나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클로다가 예언했던 일이었다. 세미 루크가 지금 행복해하는 이유는 자신이 뉴욕에서 아주 거대하고 놀라울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이 사랑은 그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원이 안 들어와도 계속 빨갛게 달아오는 석탄이 타고 있는 난로 같은 것이었다. 뉴욕은 빛나고 그 빛은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었다. 세미는 마음속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고 느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세미는 발코니를 떠났다. 그는 아까부터 3통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전화도 아마 그것이겠지만 첫 번째 전화는 분명 클로다가 매일 하는 다음과 같은 전화일 것이 분명하다. 안녕 세미, 클로다예요. 들어보세요. 그 쇼는 정말 굉장했어요. 거기서 녹화한 건 말이에요. 우선 선전 담당 직원이 그러는데 사실 녹화할 때는 신통치가 않았대요. 그리고 녹화하는 사람들도 당신을 호평했고요. 그런데 실제 방송으로 나와보니 쭉 클로다의 신축성 있고 감각적인 입술에서 나오는 신기한 소리가 들려오고 나서 다시 말이 이어졌다. 세미, 정말 멋져요. 당신은 정말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도록 만들었어요. 아마 여직원은 지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애가 슈메이던가? 조아니? 그래, 조아니. 그 애가 지금 당신한테 미쳐 있어요. 내가 그 애한테 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같이 멋진 애가 남자한테 미치면 어떡하냐고. 그것도 유부남한테. 클로다가 동성인 여성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은 그들 사이를 더욱 허물없이 만들어주었다. 뉴욕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농담을 허물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니 그야말로 기묘한 일이었다. 영국에서는 클로다가 다소 노골적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점에 대해
세미는 은근히 충격을 받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클로다가 겉으로는 농담을 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 자신도 상당히 여자 같은 구석이 있어요, 세미. 이것이 뭐 꼭 진담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미로서는 은근히 부하가 치미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클로다가 장난스럽게 자라한테 육체적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을 때 느낀 당황감보다는 나았다. 클로다는 자라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나마 지금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세미 같은 남편을 참아줄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뉴욕에 오고 보니 세미 자신도 스스럼 없이 그런 농담에 빠져들 수가 있었다. 또한 세미는 자신의 일정을 담당하고 있는 선전부의 그 조안이라는 아가씨가 자기한테 미쳐있다는 사실을 듣고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조안이는 잘생기고 약탈자 같고 종잡을 수 없는 클로다와는 달리 자그마하고 상냥했기 때문이다. 전화벨 소리의 주인공이 될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조안이었다. 그럴 경우 조안이는 바라쿨라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후에 텔레비전 스튜디오로 녹화하러 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녹화가 끝난 다음에 조안이는 다시 세미를 바라쿨라로 데려다 주고는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세미의 기분이 상할까봐 택시 요금까지 지불해 주는 것이다. 세미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조만간 조안이를 한번 자기 방으로 올라오라고 해야지. 거실이 딸린 호텔방은 다 손님을 맞기 위해 준비된 게 아닌가? 세미는 전에도 호텔을 많이 이용했지만 한 번도 거실이 딸린 방에서 묵어본 적이 없었다. 세미의 영국 출판업자들은 책 선전을 하기 위한 여행을 할 때에 작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침실을 주는 낡은 취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자라가 다시 전화를 거는 경우였다. 방금 전화에서는 세미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결과 런던에 혼자 있던 자라가 세미에 대해 걱정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자 세미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자라에 대한 만족감이 솟아났다. 하지만 당장은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었다. 물론 조안이만 빼고는. 세미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러나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세미의 만족감은 산산이 부서졌다. 전화기에서 저음의 음침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에 텔레비전에서 널 봤어, 세미 루크. 이 나쁜 놈아. 내 당장 내 방으로 올라가서 잘라버리겠어. 내 그 조그만. 그 다음에는 해부학적 묘사가 상세하게 이어졌다. 그 낮은 목소리가 짓거려대는 음탕한 말들은 너무 끔찍했고 너무 놀라웠다. 순결한 백색의 호텔 전화에서 한참 동안 그런 소리가 막힘없이 흘러나오면서 마치 조개 껍질들이 예리한 마찰음을 내는 것처럼 세미의 귀를 고문했다. 마침내 세미는 수화기를 가슴에 대고 새로 사입은 파란 양복이 그 목소리를 막아주기를 바랐다. 한참 후 세미는 이제 그 끔찍한 소리가 끝났거니 하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기에서 딱 그 시간에 맞추기라도 한 듯이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루크씨, 좋은 죽음이 되시기를. 이어 침묵이 흘렀다. 심한 구역질이 목을 치밀고 올라왔다. 세미는 구역질을 하며 훌륭한 바라쿨라 호텔의 화려한 거실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커다란 침실 한 구석에 있는 화장실이 몇 마일이나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세미는 가까스로 화장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세미는 숨을 헐떡거리며
가까운 침대에 누웠다. 옆에 있는 다른 하나는 자라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세미는 수화기를 들고 그것을 귀에 멀찍이 떼었다. 수화기에서는 호텔 전화 교환원의 명랑하고 사근사근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루크 씨, 방금 통화 중일 때 코록 출판사의 조아니 라즐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꼭 다시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일단 오늘 오후의 녹화 약속은 취소되었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맥스 사이그랜드가 아직도 해변에서 작업 중인 일에 묶여있는 처지라 올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안 됐습니다, 루크 씨. 그건 좋은 쇼인데. 어쨌든 조아니 라즐로가 오늘 저녁에 사인할 책들을 들고 올 거랍니다. 자, 루크 씨,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고 나서 그 즐거운 목소리의 전화 교환원은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세미는 미국에 와서 익숙해진 그 마지막 인사말을 듣고서도 몸을 떨어야만 했다. 조아니가 호텔 로비에 있다고 전화를 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조아니는 우는 여인들을 들고 방으로 올라가도 좋느냐고 전화에 대고 물었다. 조아니가 거실 문에 도착했다. 조아니는 커다란 핸드백 위에 두 손으로 책을 받치고 있었다. 조아니의 어여쁜 분홍 얼굴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조아니나 혹은 다른 어떤 여자를 이 꽃으로 장식되어 번쩍거리는 방에 유혹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주 오래전에 꾼 꿈 같았다. 조아니가 도착하기 전에 세미는 전화를 두 통 더 받았던 것이다. 그 속삭이는 목소리는 세미의 운명을 점점 대담하게 묘사해갔다. 하지만 더 심한 짓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세미는 첫 전화를 일부러 끝까지 들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이 나왔다. 이미 세미 자신도 반쯤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보니 다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루크 씨, 좋은 죽음이 되시기를. 두 번째 전화벨이 울렸을 때 세미는 전화를 들자마자 다시 꽝 소리를 내며 끊어버리고는 교환원을 불렀다. 세미는 숨을 헐떡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난 이제 그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루크 씨,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 그런 전화는 지금은 전화를 안 받겠단 말이오. 네, 알겠습니다. 텔레비전을 잘 보는 먼저번의 그 명랑한 교환원 아가씨가 아니었다. 하지만 똑같이 친절한 목소리였다. 얼마 동안 루크 씨한테 오는 전화를 연결시키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좋은 저녁이 되시기를. 이 교환원에게 조금 전에 전화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봤어야 했나? 교환원은 틀림없이 자기 질문을 받아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미는 지금처럼 정신없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뉴욕의 명랑하고 비인간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았다. 게다가 맨 처음 전화는 이 아가씨가 아니라 그 텔레비전을 잘 보는 아가씨가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닌가? 자라. 세미는 자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자라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라가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3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그 호텔 교환대에 앉아있는 몹쓸 여자가 연결시켜 주질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보? 아까 당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상해서 다시 전화를 했던 거예요. 뭔가 들떠있다고나 할까? 실제로는 웃기지도 않는데 아무거나 보고 웃으시더군요. 그건 당신답지가 않았어요. 안 그래요? 뉴욕에 있게 되면 그런 버릇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당신이
난 괜찮지가 않아. 전혀 괜찮지가 않아. 세미가 말을 막았다. 말하면서도 자기 목소리가 높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까는 괜찮았어. 괜찮은 것 이상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 전혀 그렇지가 못해. 자라는 세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세미는 자기가 아까 왜 기쁨에 들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우선 자라는 세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둘째로 세미는 자라의 곁에서 떨어져 있다는 흥분되는 사실이 자신의 순간적인 광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죄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세미는 자기가 뉴욕에 도착한 이래로 다소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라에게 자기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일단 자기가 이상했었음을 받아들이자. 자라는 다시 평소의 그 쾌활하면서도 세미를 염려하는 목소리로 돌아갔다. 자라는 포록 출판사에 클로다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보, 나는 왜 당신이 당장 클로다에게 전화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라는 클로다라면 호텔 교환대에 말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선별할 수 있게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불법적인 전화와 합법적인 전화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거기에 대해 세미도 힘없는 말투로 한 가지 점을 지적했다. 어쩌면 클로다가 그 여자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클로다한테는 아주 이상한 친구들이 몇 명 있으니까. 자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까지 이상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이제 자라는 훨씬 기분이 좋아진 듯했다. 세미는 전화를 끊기 전에 자라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테스가 사업차 미국으로 날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녀와 술 한잔하고 싶다고까지 말해주었다. 조안이가 방에 도착하였을 때 세미는 그녀에게 그 협박 전화 이야기를 해주었다. 조안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하자 세미는 은근히 만족감을 느꼈다. 조안이의 담갈색 눈에는 어떤 부드러운 감정이 물결치고 있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세미. 클로다는 지금 사무실에 없는데 제가 당장 호텔 매니저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미는 조안이한테 더 이상 조금도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친근함에는 금방 물릴 것 같은 무엇이 있었다. 아마 조안이에게서는 활달함과 함께 텅 빈 내면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종의 천박함이라고나 할까? 아마 테스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뉴욕 사람들은 결국 진지한 사람들이 못 돼. 조안이가 사인된 책을 들고 떠나려고 하자 세미는 오히려 기뻤다. 조안이는 뉴욕 타임즈의 일요일판 서평란 신간 견본을 들고 왔었다. 그것을 보니 우는 여인들은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4계단 올라가 있었다. 그럼에도 세미는 조안이에게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세미, 좋은 저녁이 되시기를. 조안이는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클로다의 자동 응답기에 메모를 남겼어요. 내일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세미에게 그날 저녁을 좋은 저녁이 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세미는 자기 방에서 저녁을 먹기로 결정한 것이다. 바라쿨라 호텔 바깥에서 그 속삭이는 목소리를 가진 여인이 혹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다. 웨이터가 흰 보자기로 덮은 뜨거운 쟁반을 가져왔다. 세미가 계산서에 서명을 하자 자동적으로 입에 뱉 말을 내뱉었다. 좋은 날이 되시기를. 세미는 웨이터가 증오스러웠다. 오늘은 다 지나갔어.
이제 저녁이야. 세미는 아기가 섞여 있다고 느낄 정도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웨이터는 세미가 준 팁을 받아 능숙하게 호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문간에 서 있었다. 웨이터는 고개를 돌려 순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루크 씨. 좋은 날이 되시기를. 웨이터의 손은 이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세미가 소리를 질렀다. 자기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지금은 저녁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신은 지금이 저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웨이터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전혀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시 말했다. 아, 그렇지요. 저녁이지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웨이터가 나갔다. 세미는 술을 진열해 놓은 곳에서 작은 위스키병을 꺼내 마셨다. 이제 더 이상 식욕을 느끼지 못했다. 커다란 쟁반을 덮은 흰 보자기는 보기도 싫었다. 조금 전에 그 웨이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쟁반을 들고 나가 복도에 내동댕이 칠 용기도 없었다. 일단 바라쿨라를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세미는 어리석게도 자기 방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다. 클로다는 사무실에 없다고 했으나 호텔 전화 교환원들이 그 전화를 연결해 준 것은 틀림없이 조아니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세미가 중간중간에 수많은 광고의 방해를 받으면서 텔레비전에서 젊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던 10시쯤 세미는 자정까지 기다려 토크쇼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보려고 했다. 다시 그 속삭이는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교환원은 전화를 연결시켜줄 때마다 세미가 통화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전화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연결되었다. 이번 전화에서 그 목소리는 아주 급박한 듯이 서두르고 있었다. 좋은 죽음이 되시기를. 내가 곧 올라갈 거야, 세미 룩. 작은 위스키병 하나를 더 꺼내 마신 상태였지만 세미는 교환원에게 항의하는 자기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직도 그 전화가 온단 말이오. 당신이 무슨 일인가 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 전화를 막아주는 게 당신이 할 일 아니란 말이오. 처음 들어보니 목소리의 전화 교환원은 좀 놀란 것 같았지만 여전히 호의를 잃지 않고 있었다. 거칠애의 호의일 뿐이야. 이제 세미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설사 그 교환원이 진지하다 하더라도 어리석다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10분 전에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도 못하니 말이다. 세미는 혹시 자라가 다시 전화를 걸까봐 교환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모두 연결시키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혹은 클로다가 전화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 멍청한 여권론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어디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바깥 세계와의 접촉을 완전히 두절하는 것은 너무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자라 같으면 뭐라고 충고해 줄까? 자라로부터 실제로 답을 듣고 나니 언제나 그렇듯이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다. 세미는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오늘 야간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누구냐고 물었다. 매니저도 교환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당황한 듯 했지만 친절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협박이라고요, 루크씨? 당신이 이 바라쿨라에 계시는 한 당신은 정말 안전합니다. 당연히 우리 호텔에는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지만 제가 올라가서 그 문제를 상의하기를 바라신다면 저는 기꺼이. 올라온 매니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에 나온 세미의 토크쇼에 대해서만 아니라 세미가 쓴 책에 관해서도 말을 했다. 그는 자기는 세미의 책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83 대신 노모,
그 노모가 투데이쇼에 나온 세미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모에게 그 책을 들었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는 말도 했다. 세미는 너무 지쳤기 때문에 83세의 노모란 분이 도대체 우는 여인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고 언뜻 생각해 보기만 했다. 시간이 갈수록 세미는 매니저의 아주 깍듯한 예절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나빠져 가고 있었다. 과연 그가 세미의 이야기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유명인사가 지어낸 즐거운 고민을 좀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인지가부터 분명치 않았다. 이건 도대체 바라쿨라에 오는 손님들을 심심하면 가상적인 협박 이야기를 지어내서 항의를 한다는 식의 태도가 아닌가? 그러나 세미는 역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따지지 않았다. 자정 무렵에 세미는 다시 텔레비전을 켜고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미는 파란 양복을 입고 웃어대는 한편 유머를 섞어가면서 한 10번쯤 자기 자신은 전혀 희한한 세디스트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는 여인들 또한 자기 사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반복하고 있었다. 쇼가 끝난 직후 전화벨이 울렸을 때 세미는 그 전화가 그 협박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는 금방 텔레비전에서 본 자기 자신의 그토록 활기에 찬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힘을 얻었기 때문에 수화기를 떨지 않고 들 수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클로다였다. 클로다는 시외로 나갔다가 방금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자동 응답기에서 조아니의 메모를 듣고 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로다는 세미가 말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에 평소에 그 크게 떠벌리는 태도와는 약간 다른 말투로 말했다.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일이네요. 그런 다음 클로다는 꽤 뜸을 들인 뒤 말을 이었다. 앤디 워홀 이후로는 그런 장난꾼들이 무슨 짓을 할지 확실히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 어때요? 여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고 책을 좀 더 팔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내일 아침 조아니에게 전화를 하겠어요. 다행히도 클로다가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었다. 클로다는 거기서 또 조금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클로다의 말투는 친절했고 또 모성애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것은 놀랍게도 자라를 연상시키는 말투였다. 귀여운 쌤이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리로 갈게요. 우리는 작가를 잃고 싶지 않거든요. 세미는 거실과 연결된 그 작은 발코니로 나가 발 아래 까마득한 곳에 꼬리를 물고 있는 가로등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보지는 못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저 아래서 협박자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세미는 이제 더 이상 그 가로등 불빛들의 호의를 갖고 반짝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세미는 클로다를 떠올렸다. 자라를 대신해 그녀가 나를 구하러 이리로 오고 있다. 클로다는 올라온다는 얘기도 없이 올라왔다. 아마 로비에서 전화를 하면 내가 놀랄까봐 그랬나 보다. 오늘따라 클로다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장하게 보였다. 클로다는 검은 청바지에 검은 실크 셔츠를 입고 있었다. 세미는 그 실크 셔츠 속에서 움직이는 클로다의 평범한 근육질의 가슴과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난 젖꼭지를 그려볼 수 있었다. 마치 그리스의 미남자, 젊은 운동선수의 가슴 같았다. 클로다가 아주 상냥하게 말했다. 귀여운 세미, 누가 당신을 겁에 질리게 하는 걸까요? 발코니 창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클로다는 세미에게 작은 위스키 한 병을 더 마시게 하고 자기도 하나 마셨다. 이 명령을 내릴 때 클로다의 모습은 평소처럼 날카로운 모습이었다. 클로다는 또 노예에게 명령하는 주인 같은 태도로
마치 폭탄처럼 생긴 이상한 알약 2개를 내놓으면서 쌤이더러 위스키와 함께 먹으라고 하였다. 그걸 먹으면 달콤한 꿈을 꿀 것이고 당신을 겁에 질리게 하는 그 지저분한 전화도 다시 안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클로다는 쌤이 곁에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면서 그녀의 긴 팔을 다정하게 그리고 뿌리칠 수 없게끔 쌤이의 어깨를 둘렀다. 그녀가 발코니에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자 쌤이는 오히려 이런 은밀한 장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기꺼이 찬성했다. 쌤이는 앞서 나가 잔 2개를 들고 난간 가장자리에 서서 말을 내려다보았다. 기분이 좀 나아졌다. 위스키와 알약이 점차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전에 가졌던 뉴욕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적이 바라쿨라 바깥 저 밑에서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물론 세미의 그 생각은 옳았다. 왜냐하면 세미의 적은 저 아래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코니, 그의 등 뒤에 말없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크고 강한 손에 검은 장갑을 꼈다. 그 장갑은 검은 실크 셔츠의 소매 부분부터 이어지면서 그녀의 온몸을 검게 물들였다. 세미 루크, 좋은 죽음이 되시기를. 세미가 그 익숙한 말이 주는 섬뜩함에 채 느끼기도 전에 그는 이미 23층 아래 뉴욕의 거리로 한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2개의 위스키 잔도 함께 떨어져 얼음 조각처럼 부서져 버렸다. 위스키 잔은 세미의 작은 몸뚱아리가 떨어진 보도로부터 멀리 산산조각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그 안에 들었던 위스키도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시간 자기 얼굴에 위스키 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고 신고해온 사람은 없었다. 경찰이 세미가 타자로 치고 서명을 한 유서를 가져왔을 때 마음 여린 조아니는 책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서명을 보고 울었다. 유서는 세미가 뉴욕에 들고 온 낡아빠진 타자기로 친 것이었다. 조아니도 자기가 전날 세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세미가 상당히 우울한 상태였다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세미가 알약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위스키를 마셨다는 사실로도 확인되었다. 웨이터도 같은 점을 확인해 주었다. 제가 저녁을 가지고 갔을 때 그분은 매우 심란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에 덧붙였다. 또 매우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말을 하고 싶어 했죠. 그런 사람 아시잖아요.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막았죠.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사실 그때는 상당히 바빴거든요. 웨이터는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호텔 매니저도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그것은 세미의 죽음이 경비 소홀의 타살이 아니라 바라쿨라 호텔 발코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는 상당히 양심적인 태도였다. 그 명랑한 전화 교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믿어지지가 않아요. 난 방금 텔레비전에서 그분을 보았었는데. 다른 교환원은 보다 차분한 태도로 그저 세미가 그날 저녁 내내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영국의 자라 루크는 세미의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애처롭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협박 이야기는 다른 데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자라는 또 세미가 전에도 정신적으로 파탄을 겪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혼자 여행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친구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다. 그 일을 혼자 보낸 데 대해
난 평생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자라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포록 출판사의 클로다 제이슨은 그 비극에 대해 장엄한 성명을 발표했다. 자라가 세미의 죽음에 따른 뒤처리를 하기 위해 일주일 후 미국으로 날아왔을 때 자라를 마중 나간 사람도 클로다였다. 공항에서 자라와 클로다는 분별력을 잃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껴안는 정도로 행동의 끝을 맺었다. 클로다는 자라한테 바라쿨라에 묵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에 묵게 하였다. 공항에서의 포옹보다 훨씬 더 짙고 친밀한 포옹이 시작된 것은 그 아파트의 침대 위에서였다. 그 포옹은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었다. 둘 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자라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 그리고 돈도 말이야. 클로다가 대꾸했다. 클로다는 일요일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우는 여인들이 드디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자라에게 말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떠셨나요? 세미는 그가 만난 모든 미국인이 얼마나 친절했는지에 놀랐습니다. 세관 직원, 호텔 직원 등 세미가 만나는 모든 미국인들은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해 세미는 앞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자라와 함께 안정된 재정과 행복한 나날을 같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로 알려진 출판사 매니저인 클로다는 세미의 아내인 자라와 사랑에 빠져 이렇게 반전의 일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욕정과 욕심 그리고 탐욕이 사랑하는 사람의 살인까지 가게 만드는데요. 글쎄요, 너무 섬찟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옆에 계시는 배우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